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해결사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지난 7월 광주시가 3대 광주형 뉴딜 정책 비전 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평환 대표이사 김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딜이라는 이런 단어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오늘 다룰 그린 뉴딜부터 해서 뭐 한국판 뉴딜, 지역 뉴딜, 디지털 뉴딜 좀 많은 뉴딜들이 있는데 일단 뉴딜이 뭔가요? 뉴딜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2차 세계 공황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정책을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했었는데 네. 그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은 심한데 그 고용은 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농민에 대한 정책, 기업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회의 각종 정책들을 제기를 하면서 네. 이러한 새로운 거래가 필요하다고 해서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제 경제 구조, 그러니까 그 산업 경제 구조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탄소 중심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 정책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정책이 필요하고 산업 구조 자체에서도 보면 이제 데이터 경제라든지 친환경 경제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해서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그런 의미 속에서 사용되는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경기 자체가 워낙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린 뉴딜은 경제를 살리는 일도 되지만 네네. 그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김경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을 기후 변화, 네. 기후 위기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네.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주요 골자들이 디지털 뉴딜, 그렇죠. 네. 또 지역 뉴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네네. 또 휴먼 뉴딜, 디지털 균형 뉴딜, 발전 네. 뉴딜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IoT라 네. IT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디지털 데이터 댐이랄지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를 가속화시키겠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그린 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네. 산업을 지금보다 더 가속화시켜 가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휴먼 뉴딜은 이제 고용의 안전 또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켜서 고용의 안전망 자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균형 발전 뉴딜인데요. 네. 이제 이 뉴딜 사업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단위는 실제적으로 지역 지자체잖아요. 네네. 지자체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뉴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광주시에서도 그린 뉴딜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광주형 그린 뉴딜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형 그린 뉴딜은 결국은 2045년까지 네네.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을 깨야겠다. 네네. 그게 이제 핵심 골자인데요. 에너지 자립 도시는 또 뭔가요? 에너지 자립 도시는 외부로부터 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네. 이 지역 자체에서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도시. 네네. 예,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거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네. 소위 저탄소 중립 선언을
아니 탄소 제로 그렇죠. 선언을 네. 했죠. 근데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이제 광주시는 그보다 더 5년을 당긴 거죠. 2045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의지가 훨씬 더 높은 것인데 이제 주요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네. 짰는데 첫 번째는 녹색 분권, 두 번째는 녹색 발전, 세 번째는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 네. 이렇게 세 가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머리에 싹 이게 들어오지 싹 안 들어가죠.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녹색 분권은 그냥 광주시장에서 분권이니까 마을 단위, 네. 학교 단위 이렇게 그냥 좀 나누겠다 이렇게 쉽게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 학교 단위에서 뭐 주민들 주도로 시민들 주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그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 발전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네네. 이런 측면이 이제 의미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녹색 발전은 이게 이제 이 발전이니까 공동주택이나 공장 또는 산단 네네. 이런 지역에서 뭐랄까 도시 전역에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네네. 뭐 이런 거고요. 또 이제 뭐 수송과 관련해서는 수송으로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화석연료로 그렇죠. 석유로 주로 했는데 뭐 뭐 전기차 수소나 같은- 전기차로 네, 네. 이렇게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게 시민들한테는 이게 다가온 것이 쉽지 않은 네. 이게 참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광주시에서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주시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세우고 네. 또 산학협력단의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네. 추진단을 실천단을 뭐 꾸리고 이렇게 해서 상호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갖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뭐 조금 전에 뭐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뭐 에너지 정책 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이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나요? 이제 결국은 이 이런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정책 위원회를 두어서 네네. 에너지 정책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네. 결국은 시장과 여기 민간 전문가를 공동 투톱 체계를 두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학 연관 실무 추진단을 꾸려서 네네. 에너지 정책 지원 협의체를 한다 할지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시민 협의체 또 에너지 정책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민 실천단 이렇게 다양한 기구를 두어서 이 기구들 간의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네.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하는 것이 지금 주요 골자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조직 체계도 꾸리고 사람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네. 민간의 투자가 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광주시는 지금 여기서 그린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화석연료 시대의 산업 구조 생태계가 강하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로 소위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나 그런 그 체계와 인력, 전문 인력들이 이게 구축돼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역량이 있는 네. 거냐.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좀 더 뭐랄까 갖춰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비전은 좋은데 이걸 실제적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네. 준비할 것이 많고. 이런 그린 뉴딜이 진행이 된다면 일단 뭐 환경적인 부분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네네. 표현을 최근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의 차가 네. 부품이 약 3만 가지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면 2만 가지로 줄어든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한 10,000가지가 줄어들면 그의 유관 기관 공장이 네. 결국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전환을 한단 말은 기존의 산업들은 도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을 할 때도 그런 그 미연에 전환했을 때 일자리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함께 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탑승할 수 있도록 네. 이 전환 자체를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이게 이제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을 했을 때만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도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취지에 맞게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아직 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지금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전문 인력도 네. 그런 산업 생태계도 네. 아직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는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판 뉴딜 정책에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 지자체별로 역량이 있는 곳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처럼 그런 역량을 충분히 그동안에 준비를 못했다면 당연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과정이 우선돼야지 결국은 긴 안목에 봤을 때는 네.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시가 AI 도시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건 방향은 대단히 좋고 훌륭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세계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AI 전문가를 최고 전문가를 여기에 모셔오지 않으면 네. 우리가 AI 도시로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일단 보면은 두 분 전문가 같은 분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또 정책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일반 시민들은 아직은 좀 먼 날의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관심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 우선 뭐 대학의 연구 기능, 우리 지역사회 연구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시민들이 쉽게 예를 들면 그린 뉴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린 뉴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네. 환경단체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은 그린 뉴딜에 대한 상당히 이해를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지금 이런 적극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심각하게 하죠. 생각하고 네. 지금 적극적인 기후 행동 네. 뭐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다 하고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 이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 이게 내 삶 속에 네. 생활 속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걸 수 있는 그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시민들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할 수 있는 뭐랄까 시민들에 대한 홍보 네. 또는 뭐 시민들에 대한 교육, 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이 이 시민들과 펼쳐지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접점을 찾는다고 봐요. 하나는 일단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뭐 에너지 난방 주택을 만든다랄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랄지 이런 것은 뭐냐면 전문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문을 남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랄까 이제 시설 투자를 했다면 연구적인 투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뭐 전문 대학이랄지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걸 그 예산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공모 사업에. 그럼 공모 사업은 일반 시민들로 보자면 공모 계획서를 짜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관례로 보면 공모 사업을 많이 해본 집단들 또는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집단들이
전문적으로 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따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이 그린 뉴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시민들이 3인에서 5인 정도만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네네. 그 전문가 파견 제도를 둬서 네. 그 공모사업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컨설팅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3인에서 5인 정도만 이 공모사업에 나는 나가겠다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제대로 된 공모 계획서를 컨설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일반적인 시민들도 쉽게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통로도 쉽게 만들고 참여했을 때 방법적인 측면도 가르쳐줘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랬을 때만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린 뉴딜이 펼쳐지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